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나치 몽벤저스 배우와 음모입니다. 이 나치 몽벤저스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걸로 압니다. 이 나치 몽벤저스라는 것은 이 나치즘과 우벤저스의 합성어고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이 나치 몽이라는 것은 꿈몽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몽골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치의 꿈 혹은 몽골의 몽 이렇게 합쳐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우벤저스라는 것은 바로 우파 내부에서 자칭 우벤저스라고 불리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룰 내용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 우벤저스를 비롯한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특이점을 보이는지 제가 나름대로 지켜본 게 좀 길거든요. 거기에 대한 점을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방송하는 내용의 주제로 생각하기에는 좀 이 주제는 사실 조금 무겁고 좀 위험할 수 있고요. 충격이라면 충격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배경 지식이 없거나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지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들은 좀 복잡할 수 있고 무겁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컨텐츠 궤도에 올랐을 때 하는 편이 더 좋겠지만 시기가 시기이고 위급하다고 느낀 만큼 아예 첫 주제부터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타겟은 바로 우파 진영 내에서 진실을 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나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진실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가 되고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하는 방송이다 보니 좀 떨리기도 하고 실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알림사항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많은 사람들의 공적인 이익과 국가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의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시기는 어떤 영적 전쟁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입각해서 콘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제 세계관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 다른 많은 좋은 우파 콘텐츠든 우파 유튜브든 혹은 다른 유튜브든 많은 내용들이 지금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을 하셔서 본인만의 이해를 좀 만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좀 다른 시각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로 바라봐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라든가 현실의 이슈 사안을 다루는 유튜브를 보시고, 또 저는 제 나름의 이런 글로벌리스트라든가 심볼리즘,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을 두 가지를 취합하셔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저는 그 목적에 맞게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들은 알려야 할 정보들의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브리핑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뼈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뼈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추후 보강된 설명의 컨텐츠로 좀 더 세분화해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제 채널의 세계관은 일루미나티와 딥스테이트, 영적 전쟁이 기준점입니다. 글로벌리즘에 대한 경고와 대중계몽, 개인적인 학습에 대한 기록을 채널의 성격으로 하고자 합니다. 복잡한 분야이고 기존 학습이 덜 된 분들에겐 처음부터는 이해가 어려울 우려가 있으니 현실 정치 관련된 부분은 좋은 다른 채널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 컨텐츠는 심볼리즘과 영적인 면을 주제로 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다른 현실 정치 채널이라 다른 현실 분석과 비교 병합해서 참고사항으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선과 악의 영적 전쟁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좌우파가 합종한 글로벌리스트 세력의 작품입니다. 글로벌리스트 세력은 교란과 은밀한 의사전달, 무의식의 지배를 위해 상징과 암호 문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 세력은 신비주의 흑주술, 블랙매직 심볼리즘에 집착하고 대중선동과 마인드 컨트롤 등도 그들의 주요 행위입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인 나치 몽벤저스 배우와 음모라고 지었잖아요. 우벤저스와 나치즘의 합성어예요. 제가 만들어낸. 근데 나치몽이라는 것은 나치의 꿈이기도 하죠. 그리고 몽골의 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치 몽벤저스라고 지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치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나치, 나치스, 나치즘, 나치당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사실 나치의 본래 이름을 알면 좀 더 성격을 알기가 쉽습니다. 나치의 이름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하면은 아무도 우파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나치는 극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역시 민노총이라든가 언론노조라든가 아무도 우파라고 생각 안 하죠. 사회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다가 노동자당이기까지 한 나치가 과연 우파라고 분류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포장이 된 극으로 포장이 된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요. 단지 나치는 반공산주의였습니다. 반공 사상이 있었죠. 그렇지만 사상적인 그 형태를 봤을 때는 극좌로 보일 여지가 많다라는 거고, 나치는 파시즘과 연결되고 파시즘은 적발에서 기원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나치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치와 북한이 극좌이고 빨갱이인 이유가 그리고 서로 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SS 나치스, 나치 친위대의 상징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단검과 SS인데 이게 실러시가 좀 빠졌는데 단검 따로 SS 따로 봐도 되고요. 예. 그래서 단검과 SS, 검은색, 해골, 이게 바로 나치의 상징물이라는 거를 다뤄볼까 합니다. 나치의 상징 세 가지? 네 가지인데요. 단검과 SS, 검은색, 해골이 있습니다. 이게 나치의 상징이라기보다는 나치 친위대의 상징에 좀 더 가깝기는 합니다. 이 나치 친위대는 SS라고 해서 슈츠 스타펠의 약자에서 따왔고 또 룸문자에서 가져온 이 SS라는 문자가 굉장히 나치의 상징성이 강하죠. 그래서 이 SS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히틀러 개인을 보조하고 보호하는 경호단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히틀러의 직속 어떤 부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SS의 군복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 나치의 상징물이 검은색이 된 것이고, SS의 군 마크는 룬 문자를 새겨 넣어서 어떤 일반 군인들의 군복과는 차별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SS라는 것은 아주 혈통과 엘리트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귀족과 최상류층들의 가문의 자손들만 SS 단원으로 선별을 했고, 나치 친위대 SS에게는 해골 반지와 단검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징물이 단검과 SS, 검은색, 해골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 룬 문자 SS의 마크, 나치의 마크, 그 다음에 이 단검, 해골, 이게 나치에서 수여하던 반지거든요. 상징물이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슈츠스타펠 SS는 바로 이 사람들이 보통 나치라는 단어에서 연상을 많이 하죠. 검은 제복의 SS 대원들의 정복을 나치라는 단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상을 하게 되는 나치의 전형적인 심볼입니다. 그리고 해골 마크도 이렇게 사용이 됐고, 또 검은 제복, 은단검 등 룬 문자, SS 이런 것들이 강한 상징물이고, 또 나치의 조직 중에 하나인 갈색 셔츠 대원들인 돌격대 대원들에 비해서 좀 더 우월감 있는 그런 조직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나치의 상징인 단검과 SS에 대해서 알아보면, SS 룬 문자는 바로 나치스 친위대의 이런 상징이고, 이 SS 룬 문자는 사실은 마법 문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나치의 신비주의 사상은 이 룬 문자를 쓴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룬 문자는 번개를 뜻한다. 이건 또 추후에 뒷부분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치의 상징이 나치의 기관지 같은 데서 보시면 이 칼에 나치의 상징물이 새겨져 있고 이 단검이 나타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자칭 우벤져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먹방이라든가 방송 화면에 계속 나오는 칼이, 사실은 이게 나치의 단검을 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검이 가지는 블랙 매직, 흑주술과 블랙 샤먼이 이 칼에 대한 상징물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들이 왜 이렇게 칼을 자꾸 내세우는가를 추후에 다룰 텐데, 나치의 상징물의 단검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칼이기 때문에 같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칼에 대한 것은 공통된 지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칼에 대한 것은 나중에 따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치하면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툴레이죠. 거의 툴레이가 나치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단검이 나치의 상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비밀주의적인 그런 조직입니다.
이 툴레웨는 마법에 굉장히 정통한 인물들로 추려져 있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레웨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이 나치의 정신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에크하르트가 히틀러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고 하죠. 툴레웨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나중에 다시 한번 깊게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검의 기원이 어떻게 된 건지는 이해를 하실 수 있겠고, 이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단검에 있다. 그러니까 블랙 매직에 연결되는 부분이 단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치의 상징으로도 쓰이고 툴레웨의 상징으로도 쓰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툴레웨의 상징이 나치의 상징이 되었다. 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브리핑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앞서서 말했지만 SS 룸 문자, 마법 문자, 룸 문자를 사용해왔고 그것은 번개를 뜻한다. 나치 친위대의 명칭 SS, 슈체스타펠, 그 다음에 SS 룸 문자 번개 연결된다는 거.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좀 스피드 있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틀러 개인 경호대 SS, 이렇게 SS 줄임말 친위대라는 것이고, SS 배지는 모든 SS 부대를 나타내는 표식이었다. 친위대의 상징 SS 배지, 룸 문자를 모방한 두 개의 번개 문양이 있고, 해골이 테마다. 두 개의 번개과 해골이 테마고 룸 문자를 모방해 만들었다. 방위산업청 블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길래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친위대의 SS, 이런 SS가 이렇게 강조되고 붙어있죠. 여기도 보시면 티베트의 밀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툴레웨가 신비주의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티베트의 밀교에 히틀러가 심취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룸 문자를 썼다라는 거. 이 나치 친위대의 이 머리 글자 여기 보이시죠? 이 나치 친위대 모자에도 있고 룸 문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S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고요. 나치의 상징 중 검은색과 해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히틀러 유켄트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검은색과 해골 무늬를 쓰고 있는 이 훈련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체스타펠, 그러니까 나치스 친위대 SS의 이 군 마크입니다. 그리고 이 SS들이 받는 수여되는 해골 반지입니다. 그래서 나치의 상징은 검은색과 해골인데 이 기원을 살펴보면 해골과 뼈의 상징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템플 기사단과 해적선과 SS 친위대에서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무덤이라고 불리는 해골과 뼈 클럽 하우스의 모습이고 해골과 뼈를 상징하고 있으며 여기 아래에 보시면 SS 친위대, 그러니까 나치스 친위대에서 사용된 모습인데요. 해골과 뼈의 상징에서 갖고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히틀러 유켄트, 히틀러 유스에서 사용되던 해골 깃반입니다. 이렇게 나치즘과 해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징이고 SS 친위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 이건 조금 복잡하고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카톨릭 예수회와 나치즘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톨릭 예수회는 나치즘의 배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수이트라고 하죠. 이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군대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것이 바로 SS 나치스, 나치 친위대라는 겁니다. 조금 읽어드리면 로마 카톨릭의 서포트를 받아 독일의 수장이 된 히틀러는 제수이트, 즉 카톨릭 예수회에 대단히 헌신했습니다. 나치 친위대는 예수회 조직을 그대로 본따 만든 것으로 일명 SS 수도원이라고 불리며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나치와 예수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회가 나치의 어떤 뼈대를 제공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회, 제수이트라고 하죠. 이 제수이트와 나치, 히틀러의 연결성, 같은 뿌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진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일 히틀러와 이런 로마 카톨릭 주교의 만남이라든가 나치와 행진하는 수녀들의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히틀러와 교황 대사의 모습, 카톨릭 사제들이 나치식 격리를 하는 모습, 또 카톨릭 주교를 위한 나치가 해준 기념 행사, 또 히틀러와 교황 비오 12세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예수회와 나치즘의 배후는 같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치스 친위대 SS는 예수회를 본따서 만든 조직이라는 것이고, 스컬 앤 본즈, 그러니까 해골단도 결국엔 같은 배우와 같은 모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치 상징이 해골단의 상징과 같았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컬 앤 본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치의 상징이 해골단의 상징과 같은 해골과 뼈의 나치 친위대의 상징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컬 앤 본즈 로고와 나치 친위대 SS의 로고는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스컬 앤 본즈 자체가 예수의 산하의 단체였다라는 거죠. 조금 설명을 읽어드리면, 해골 그림은 미국 부시가를 포함해 예수의 산하의 독일 카톨릭의 기사단, 말타, 컬럼비아에 속한 가문들이 대대로 가지는 모임의 로고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1832년에 만들어져서 오컬트 제사를 지내고 있는 비밀 조직 스컬 앤 본즈의 심벌이 되었습니다. 부시 대통령 부자를 비롯해 예수의 산하의 많은 가문이 대를 이어 예일대 비밀단체인 이 조직에 소속이 되어 있고, 많은 미국 대통령과 미 대법원장, 미국 고위 정치인들 상당수가 이 비밀단체 스컬 앤 본즈의 출신입니다. 이 오컬트 조직 스컬 앤 본즈는 독립된 단체가 아닙니다. 바로 로만 가톨릭 기사단 예수회 출신의 가문이 바로 이 조직의 구성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왜 나치스, SS, 나치 친위대 SS가 해골과 뼈의 상징을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회의 조직을 따서 만든 건지, 그 배경과 설명이 충분히 되었으리라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성을 좀 더 살펴보자면, 스컬 앤 본즈 로고의 이 뼈와 나치 친위대의 뼈가 일치를 하고요. 예수의 사제도 히틀러 자서전 나의 투쟁의 지피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서전은 바로 나치의 바이블 같은 책이 되기도 하였죠. 그래서 결국은 악명 높은 친위대 SS의 설립은 예수회로부터 영감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히물러가 바로 이 나치 SS의 수장이었는데요. 이 히물러는 이 같은 사실은 해골단에도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게 제수이트, 그러니까 예수회의 고등학교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일루미나티의 전형적인 상징인 전시안, 한쪽 눈만 나타내는 표식 있죠. 이거와 함께 칼과 그 다음에 이 뼈와 해골의 상징인 스컬 앤 본즈와 나치 친위대 SS의 상징이 여기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수이트 고등학교의 상징물이거든요. 이 하나가 굉장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 하나로 이들의 정체성과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심볼리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 SS는 SS라는 것은 자체가 나치스의 상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SS라는 단어만으로도.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간 금기시되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게인 등급의 SS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사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치 친위대가 연상되는데 이거를 굳이 써야 되느냐, 이런 식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SS에 대한, 나치에 대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금기가 있고 논란이 있다라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SBS에 올라온 그런 기사인데요. 쇼핑몰 같은 데서 보시면 검은색의 해골 무늬에 이 SS 번개 무늬를 쓰고 있는 장갑을 발견했고, 이런 것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가 너무 둔감한 게 아니냐, 이 나치의 상징물에 대해서 둔감한 게 아니냐, 이런 것을 고발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예뻐서 산 해골장갑 숨겨진 무서운 의미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골과 번개 그림, 검은색이 나치 독일의 무장 친위대 마크와 유사해서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나치 독일의 무장 친위대 마크와 유사하다라는 거죠. 해골 그림과 번개 그림, 검은색,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장 친위대는 히틀러의 경호대에서 출발한 조직으로 나치의 일익과 전쟁 범죄에 앞장섰던 군대입니다. 전범이죠. 이렇게 무장 친위대 모습들. 그래서 이 쇼핑몰이
이런 식으로 나치 친위대의 상징과 아주 흡사한 문양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한다. 이 해당 문양의 활용을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독일 대사관에서 그런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다룰 부분이 이제 본격적인 부분인데 GZSS 안정과 심볼리즘 의혹. 제가 볼 때에는 GZSS가 우파 내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심볼리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현실 정치를 분석하기보다 심볼리즘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먼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GZSS라는 이름 명칭 자체가 이 SS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실은 좀 민감한 부분의 네이밍입니다. 이거를 만연하게 쓸만한 그런 네이밍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단순히 줄임말이라고 항변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우연히 만들어진 심볼이라고 하기엔 모든 것이 너무나 exactly.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래서 묘하다는 게 이상하게 그 GZSS의 안정권의 로고와 나치스는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굳이 로고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상징물이라든가 사용하는 패턴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같은 공통 분모를 자꾸만 느끼게 합니다. 여기 이 나치의 색감, 검은색과 흰색과 붉은색의 계열을 쓰는 것이라든가 또 이 해골단의 모습에서 X의 모습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X자로 좀 묘사가 되어 있고 또 이게 바로 툴레웨의 상징인데요. 툴레웨는 단검을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검이 등장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구도라든가 색감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는 제가 나중에 특집으로 다룰 거고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오늘은 브리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 심볼리즘 연구 대상입니다. 사실은 연구 대상입니다. 심볼리즘적으로. 그리고 이 나치스의 계열과 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연구 대상으로 미스테리한 상황이라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경고, 그러니까 어떤 지금 우파라든가 한국 내부의 경고도 있지만 연구 대상으로도 저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말할 것 없이 앞서 말했던 이 모습들이죠. 지금 나치스 친위대 SS의 이 심볼이 검은색과 해골이라고 제가 말을 해봤죠. 이 검은색과 이 해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중의적으로 계속 겹치는 상징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치 친위대와 같은 검은색과 해골의 모습을 우연이든 필연이든 겹쳐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치 부대에 있는 사자 문양입니다. 사자 문양과 SS 보이시죠? 그래서 나치의 상징물 중에는 사자도 있다라는 거. 사자가 꽤 중요하게 쓰였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GZSS의 상징물이 사자도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근데 또 이상하게 이 안정권 이분이 가지고 다니는 이 비싼 당구대에도 똑같은 무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겹치죠. 그러니까 한두 개가 겹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가져온 느낌? 병합하는 느낌? 나치의 상징물을. 또 여기도 보시면 이 뒤에 이게 지금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영상을 전부 다 뒤질 수가 없어서 화질이 너무 안 좋은데 여기에 그려진 문양이 이 쇠 같은 장식물이 있는데 이게 이겁니다. 사자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치. GZSS의 사자. 또 나치죠. 그래서 SS 나치스 사자 라이온인데 이거는 사자에 대한 또 나치가 사자를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나치스의 사자사랑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치에서 히틀러와 거의 그러니까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헤르만 괴링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르만 괴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나치에서 2인자 수준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자 새끼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사자를 굉장히 곁에 두고 아꼈습니다. 근데 또 GZSS의 상징도 사자죠. 부인하고도 사자를 굉장히 자식처럼 키웠고 또 나치 부대 내에서도 따로 또 사자를 키웠습니다. 공군에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또 나치의 문양은 아까 봤듯이 사자 문양 있었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약간 부대마다 조금 다른 문양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자를 즐겨서 썼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씨라이온, 바다사자, 나치 독일인데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그 나치의 침공 코드명이 바다사자 씨라이온 작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치가 침공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나 그것을 무기한 연기됩니다. 이 나치의 씨라이온 작전이 무기한 연기되고 그러니까 나치의 어떻게 보면은 꿈 같은 거죠. 나치의 되게 이루지 못한 꿈 같은 건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없어져 버렸지만 나치가 패망을 하면서 없어져 버렸지만 나치에게 어떤 큰 프로젝트 같은 거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영국 전투 때 코드명이었다라는 거죠. 비밀 코드명. 그런데 웃기게도 씨라이온이 바다사자거든요. 그런데 GZSS 안전권에 주로 쓰는 상징은 사자이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학력 논란을 보면 해양대에 입학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걸로 학위 논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좀 웃긴 게 그러니까 해양대라는 것은 바다랑 연결되는 이름이죠. 그래서 합치면은 바다사자의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나치의 비밀적인 어떤 암호명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나치즘과 연결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름부터 SS가 들어가고 로고도 그렇고 해양대 논란에 사자를 상징으로 쓴다. 그리고 나치의 비밀 코드명은 씨라이온 바다사자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고 평소에 검은색의 해골을 즐겼었다. 패션이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치즘과 GZSS 안전권의 그 심볼리즘적인 연결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사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상징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번엔 나치의 늑대인간 상징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징물은 당연히 김정민이 늑대를 내세우는 걸 아시죠? 이 김정민에 대한 나치의 늑대인간과 김정민의 연결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들도 브리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브리핑이고 나중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갈 겁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들어갈 건데 저 오늘 하는 이 내용들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브리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정민이 평소에 이렇게 늑대를 굉장히 강조했던 거 많이 아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에 대한 내용이 조금 선행학습이 되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시겠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파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파에 물론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뭐 위장 우파든 뭐든 하여튼 간에 우파의 내부에 침투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들이 이제 뭐 CG 탱크인가 뭐 이런 게 가지고 늑대 문양을 이렇게 한 차의 모습이고 이거는 수적 천석 집회라고 반중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늑대의 문양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늑대를 강조하고 지금 사진이 좀 덜 있지만 항상 뭐 늑대 무늬를 늑대 심볼을 강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진 심볼이라고 하기엔 모든 것이 너무나 exactly 나치의 늑대 인간, 늑대의 상징물과 굉장히 또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앞서 안정권도 이상하게 나치랑 연결이 계속 됐는데 김정민까지도 이런 나치즘과 연결되고 있는 게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늑대 소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돌프 히틀러의 개인 그런 지휘 본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늑대 소굴은 히틀러의 마지막으로 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히틀러의 비밀 벙커, 늑대 소굴. 히틀러의 비밀 벙커가 바로 늑대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늑대랑 연결되죠. 여기 보시면 뭐 늑대굴, 그러니까 히틀러의 사령부,
히틀러의 비밀 벙커일 정도로 늑대와 히틀러는 굉장히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렇게 나치의 늑대 인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상징 같은 겁니다. 이게 나치에서 모든 것은 늑대에 기원했기 때문에 늑대와 굉장히 많은 것이 연결이 되었는데요. 늑대 인간이라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 늑대 인간의 상징물은 포간겔이라고 해서 늑대 갈고리라고 불리는 것이었고, 이것은 나치에 의해 사용된 그런 문자이기도 합니다. 상징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치 독일에서 볼프강겔은 SS, 히틀러 유켄트 이런 곳에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치 친위대 SS와 히틀러 유켄트 등 나치의 주요 조직에서 이 로고와 이 문자와 이 상징물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늑대 인간이라는 것은 나치에서 군대와 민간인의 목표를 모두 공포로 몰아넣은 강력한 보안 요원의 지하 조직을 뜻하기도 했고, 게릴라 그룹의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나치에서 늑대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의 그 자체, 정신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애용이 되었던 상징. 보시면 여러 부서에서 볼프강 엠블렘을 늑대 고리로 사용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다. 그 잔조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기록에. 그래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렇게 늑대 머리라든가 늑대 고리는 나치 상징물에서 기원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번개 SS, 이준 룬지그, 이것도 다 늑대 상징물입니다. 네, 이것도 늑대 상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틀러는 또 늑대랑 연결되죠. 히틀러 자체가 늑대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히틀러의 약탈품까지도 늑대의 눈물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약탈한 다이아몬드를 늑대의 눈물이라고 히틀러에 숨겨진 굉장히 유명한 보물입니다. 늑대는 히틀러의 별명이었고, 이 눈물은 바로 다이아몬드였기 때문에 히틀러의 보물을 늑대의 눈물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히틀러의 눈물, 굉장히 유명한 그런 히틀러의 보물입니다. 히틀러가 마지막에 있었던 늑대의 은신처라고 이렇게 불렸던 울프스 레어라고 불렸던 그런 곳이었고, 이렇게 히틀러의 본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상징은 그야말로 늑대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치의 상징에 늑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는 거고, 이런 식으로 히틀러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있던 곳을 늑대의 은신처라고 불리면서 히틀러가 여기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늑대랑 굉장히 연결되는 사람이 히틀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히틀러가 늑대 그 자체였다.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아돌프라는 이름은 히틀러의 이름이죠. 아돌프 히틀러잖아요. 그래서 그 뜻은 바로 고귀한 늑대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의 상징물이 늑대라고 쓰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히틀러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인물 자체가 거의 늑대를 그 자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볼프강겔은 늑대의 훅, 갈고리로 불리면서 일반적으로 증오 기호의 표식이 나중에 되기도 했고, 네오나치의 기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SS 나치 친위대의 분할 휘장이라든가 배지라든가 그런 상징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오나치, 그러니까 신나치주의자들에게 이것은 또 새로운 상징물로 거듭나게 되기도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네오나치 그룹인 아리아 네이션에서 이 볼프강겔을 로고에 통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종종 히틀러와 연결돼 나타나기도 하죠. 히틀러 자체가 별명이 늑대였고, 아돌프란 이름은 늑대의 기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늑대와 연결되었던 것인데, 히틀러 경례 늑대가 어떤 항의 시위라든가 광장에 나타나기도 할 만큼 굉장히 늑대와 나치즘과 히틀러는 연결되는 상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베를린의 나치 인종차별주의에 시달리다 이래가지고 히틀러와 늑대와 나치식 경례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자주 비유되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나치와 늑대가 자주 상징으로 묶여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늑대를 강조하는 김정민 박사, 몽골 박사의 등장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 늑대를 상징물로 내세우고 갑자기 이렇게 인위적으로 침투하듯이 등장한 인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 어떤 일을 획책하는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경 지식으로 알려야 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주제로 조금 무겁고 복잡한 얘네들의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온갖 상징들이 다 중첩해서 나타나는 그룹의 아주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볼리즘적으로 굉장히 이상하고 연구 대상 수준의 집단이 바로 이 몽벤저스, 자칭 우벤저스, 새벽당, 이 그룹, 이 집단이라는 것. 이제 안정권과 그 몽골 박사 이어서 다룰 사람은 유스도 또 뭔가 보이죠. 그래서 다루는데 이건 바로 히틀러 유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히틀러 유스라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밍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유스라는 이름과 뭔가 유사점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그 총기를 쓰는 통일교, 문영진의 통일교라는 거를 요즘 최근에 우파 바닥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왜냐면은 히틀러 자체도 어떤 그 나치즘 자체가 어떤 군사적인 것과 연결이 안 될 수 없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또 나치즘과 묘하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군사적인 어떤 총기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묘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네이밍도 여기 보시면 유튜브 페이지인데 유스라는 동음 이의의 어떤 그런 중첩되는 뜻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시면 이렇게 유스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도 다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루고 싶기도 해요. 시간이 된다면. 근데 오늘은 유스 이 부분의 포인트를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유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히틀러 유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소년이 히틀러의 사상을 배우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개간지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 당 기관지 같은 거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조직에 대한 이런 책자 히틀러 뉴스라고 돼 있죠. 동일한 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또 뭔가 히틀러 뉴스라는 조직이 굉장히 히틀러 그 나치즘에서 유명한 조직인데 또 네이밍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뉴스라고 했을까?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또 나치즘과 연결이 되는, 이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또 연결이 된다는 그 점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검은색과 해골 아까 나왔던 장면인데 히틀러 뉴스에 있는 상징물들입니다. 이렇게 소녀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뉴스와 히틀러와 연결되는 부분이 좀 젊은 여자, 어린 여자, 또 어린 소년, 소녀 이런 느낌과 약간 좀 매치가 되죠. 뉴스랑. 여기 제가 이제 유사한 부분들을 제가 좀 캐치를 해봤는데 히틀러 뉴스 이 당 관련지를 보시면 방독면과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군사적인 훈련 같은 모습이겠죠. 근데 이상하게 이쪽 계열 사람들은 좀 군사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요. 군대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방구석 탕수육파라고 하죠. 이 계열 중에 방독면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방독면이 보이죠. 그러니까 약간 군복을 입는다든가 어떤 군사적인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방독면이라든가, 방독면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쓰이는 그런 도구는 아니잖아요. 주로
군대에서 더 많이 쓰이죠. 요즘 미세먼지가 부각된다 해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히틀러 유스라는 조직에 나오는 이런 총기를 사용하는 소녀들과 이미지가 겹친다는 거예요. 총기를 훈련받고 어떤 군사적 훈련을 아주 무장을 하는 그 소녀들과 지금 유스와 캐릭터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검은색 해골 쓰잖아요. 안정권 검은색 해골. SS라는 네이밍에다가 이렇게 밀리터리와 검은색을 함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심볼리즘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되게 어떤 군사적인 부분들을 이상하게 이 우벤져스를 비롯해서 그 추종자들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로 군사적인 부분들을. 그런데 하필이면 나치즘과 많이 연결이 된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히틀러 유스라는 조직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히틀러 유스라고 하는데 히틀러 유켄트라고도 불립니다. 유켄트와 유스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히틀러 유스, 히틀러 유켄트라는 조직인데 독일 나치당이 만든 청소년의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위라든가 이것도 좀 비슷하죠. 시위 같은 거랑 어떤 선동을 잘하는 조직이기도 하잖아요. 안정권이라든가 유스를 봤을 때. 그래서 나치즘 전파를 위한 시위, 선동, 근로봉사, 군사보조 활동 등을 주로 활동으로 했고 청년 노동자나 학생, 실업자 등으로 구성된 히틀러 유켄트, 그러니까 히틀러 유켄트가 유스입니다. 히틀러 유스 단원들은 스포츠와 사상 교육으로 무장하고 나치즘을 전파하기 위한 시위, 선동 활동에 동원되었다.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부분도 좀 비슷해요. 선동을 하는 부분도 비슷한 영역이죠. 옛날이니까 유튜브가 없었지. 그렇잖아요. 지금 세대에서 맞춰 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흔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혼자 유스로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 늑대를 쓰는 김정민과 사자를 쓰는 안정권과 연결된 유스를 하면은 충분히 히틀러에 대한 암호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히틀러 유스 보이시죠? 히틀러 유스도 굉장히 히틀러 관련된 조직 중에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는 중요 조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또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또 밀리터리 룩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 문영진 교도도 보면은 밀리터리라든가 이런 색감 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이런 옷 같은 거라든가 밀리터리 약간 그런 군대, 군사 약간 이런 게 연결된 느낌을 저는 일부러 암호 같다?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 그룹의 어떤 그룹인지 본인들의 색깔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여기도 보시면 이것도 꽤 따져볼 게 많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유스가 속해 있다라는 문영진 통일교의 교주의 부인인 이연아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통일교 산하라고 보겠죠. 총기 통일교 산하에서 운영하는 안티 페미니즘 계열의 채널의 이름이 라이온 퀸즈 TV입니다. 라이온 퀸즈 TV. 그래서 똑같이 이런 사자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군수업체라든가 군사적인 그런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계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태도 역시 X자 계열의 아까 말했던 이 사자 GZSS와 굉장히 유사한 형질을 띠고 있고 여기에도 검이 등장하고 여기도 검이 등장합니다. X와 검, 사자, 암사자와 숫사자 이렇게 공통 분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방송은 브리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방대할 것 같습니까? 또 격가지로 세세하게 주제를 잡아서 들어가면은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떤 군사적인 성향의 상징을 쓰는 사람들, 쓰는 단체들이 우파 내에 침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세력이죠. 뭔지 정확히 배우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공적인 목적에서 사람들에게 좀 공론화를 시키고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자와 군수업체, 이 사자와 이렇게 총과 이 검과 이 형태들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검은색과 아까 말씀드렸죠. 나치즘이 검은색과 해골인데 검은색을 이렇게 하고 뭐 여자 안정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안정권이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다룰 수 있다면 다뤄보겠고, 그러니까 이건 저는 심볼리즘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네오나치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색감이 유사하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검은색과 이 밀리터리 룩이 좀 이런 식으로 패션이 안정권 패션과 굉장히 비슷하죠? GZSS 패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는 몽골에 있는 네오나치들이거든요. 몽골 네오나치들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그 톤과 상징물과 패션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도 보시면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네오나치들인데 이 밀리터리 룩과 방독면이라는 사람도 얼굴을 가렸었죠. 그리고 주로 그쪽 계열, 우벤져스를 같이 하는 방구석에서 탕수육 먹으시는 분들, 그분들 보시면 입 쪽을 자꾸 검은색 마스크를 쓴다든가, 뭐 마후라 같은 걸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립니다. 그러니까 패션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밀리터리에 뭔가 비슷한 그런 패션을 한다라는 거죠. 이건 뭐 참고사항이긴 합니다만, 히틀러 유스의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히틀러 유스라는 게 히틀러의 선전선동에 굉장히 이용이 되었다. 이 SS 보이시죠? 예.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 소녀들이 많이 히틀러 유스에 있었다. 그게 좀 유스의 이미지랑 겹쳐 보인다라는 거죠. 군사적인 훈련을 받는 어떤 소녀들, 그런 이미지랑 좀 겹쳐 보입니다, 저는. 자, 이제 유스가 됐고, 이제는 안정권과 몽골 박사와 그다음에 유스와 그 다음 인물이니까 이제 아수라입니다. 이 아수라 같은 경우에도 좀 유사한 부분들이 저는 보였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수라 같은 경우는 나치 돌격대랑 조금 유사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진 심볼이라고 하기엔 모든 것이 너무나 exactly.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분석을 할 텐데 이 아수라장 로고를 보시면 제가 아수라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좀 압니다. 그래서 아수라 지금 블로그 이름이 아니라 블로그 A였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지금 변형이 돼서 이 블로그 로고라든가 이 유튜브 로고가 나온 건데 A 모양과 상당히 유사하죠. 지금 이 블로그도 이 A를 붉은색 A로 만드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돌격대, 이 나치 돌격대의 모습도 A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에 A가 있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도 좀 비슷하죠. 여기도 굉장히 이 나치 돌격대의 로고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A의 원이 있는 모습과. 여기도 보시면 이게 나치 돌격대의 로고인데 지금 아수라의 모습 그 로고와 상당히 유사하죠. 그리고 이 아수라장의 로고와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로고가 조금 다른데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분석을 할 테지만 일단 오늘은 이 A 형태에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정권도 똑같은 로고를 쓴 적이 있습니다. GZS에서 하기 전에 안정권 TV를 할 때 똑같은 로고를 썼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합쳐지면 AA가 되죠.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브리핑이기 때문에 나치랑 유사하다는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뭔가 유사한 로고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새벽당인데 GZS와 몽골 박사와 유스와 그 다음에 아수라의 돌격대와 이제는 새벽당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새벽당의 상징과 의혹들도 봐야겠죠. 이 새벽당 같은 경우는 네오나치로 연결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오나치라는 것을 보시면 일단 이 새벽당의 모습을 보면 뭐랄까 약간 검은색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강조를 한다고 보시면 이건 수적 천석 집회의 모습인데 마땅히 뭐 새벽당의 사진을 좀 내세울 게 없어서 했는데 이 수적 천석 집회도 연결이 되겠죠. 당연히 제가 하려는 이야기하고. 그런데 일단 지금은 새벽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검은색을 주로 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당의 설명을 보시면 당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치의 색이 검은색, 해골, 번개, 단검 이런 게 나치 상징물이라고 했죠. 근데 또 검은색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벽당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읽어보실 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황금새벽당이라는 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황금새벽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앞서 말했던 어떤 주술이라든가 마법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황금여명회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블랙 매직 같은 것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조직이 있거든요. 황금여명회가 황금새벽당과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툴레회가 나치를 조종했듯이 약간 툴레회랑 비슷한 조직인데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룰 텐데, 일단 여기 보시면 검은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네오파시즘이라든가 어떤 결속주의 같은 데를 상징을 하고, 어쨌든 검은색은 파시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떤 나치가 제가 앞서 말했듯이 파시즘은 좌파의 상징인데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연결이 됩니다, 서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황금여명회, 이게 이제 흑마술사 알레이스터 크롤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흑마술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황금여명회 조직에 그 조직원이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다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흑마술사.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알레이스터 크롤리. 이 알레이스터 크롤리에 대한 것은 제가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오늘은 또 브리핑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브리핑인데도 좀 복잡하죠. 예, 이게 좀 평소에 이야기하던 우파적인 내용은 아니죠. 예, 그런데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NWO 아시죠? 신세계 질서. 오컬트의 정신적 지주, NWO 오컬트의 정신적 지주이고, 히틀러가 정식 단원이었던 프리메이슨 조직인 동방기사단의 총수가 바로 이 알레이스터 크롤리입니다. 그리고 황금여명회, 바로 황금새벽단의 그러니까 단원이었었기도 했죠. 이게 왜 입회라고 표현을 했냐면, 아마 입회를 하고 나중에는 아마 그 탈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알레이스터 크롤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블랙 매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히틀러와 연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있었던 조직 동방기사단에 히틀러가 연결이 된 정식 단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동방기사단은 툴레이랑 연결이 되고요. 황금여명회, 사탄 숭배자예요. 그리고 알레이스터 크롤리는 그러니까 흑마술사겠죠. 그래서 황금새벽에 입회를 했고, 이 황금새벽에서 예이츠라는 또 어떤 블랙 매직을 하는, 그러니까 오컬트를 추구하는 그 사람이 입단을 했는데, 그러면서 나타난 게 새벽별 교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과 굉장히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새벽당이 저는 황금여명회라든가 새벽별 교단 이런 계열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에 있는 황금새벽당 이것과 저는 다 같은 계열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금여명회가 뒤에서 이 정치 세력들을 조종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의 황금새벽당, 한국에 지금 막 생기고 상륙한 새벽당이 같은 계열사, 같은 지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황금여명회라는 것은 결국 새벽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북한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이 새벽이라는 게. 그래서 북한에 보시면 굉장히 크게 홍보를 했던 북한의 여명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여명의 뜻이 새벽이 밝아온다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진짜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이라고 저는 보시면 돼요. 파시즘적인
나치즘을 추구하는 계열에는 새벽이라든가 뭐 황금 새벽이라든가 이게 같이 많이 용어적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사탄 숭배라든가 블랙 매직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레이스터 크롤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동방성당 기사단의 일원이었다라는 거. 히틀러와 알레이스터 크롤리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 히틀러는 굉장히 알레이스터 크롤리의 사상에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물론 히틀러가 더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블랙 매직 중에서. 그렇지만 알레이스터 크롤리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황금새벽당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나치즘은 툴레웨의 독일사회주의 노동당의 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툴레웨의 기반은 신지학 멤버들이고 주로 황금여명회와 동방기사단의 멤버들과 겹칩니다. 그러면서 히틀러는 동방기사단의 단원입니다. 동방기사단의 총수 알레이스터 크롤리는 블랙 샤먼입니다. 즉 나치즘의 구성 성분은 사회주의 노동당 플러스 툴레웨. 툴레웨는 동방기사단과 황금여명회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알레이스터 크롤리가 블랙 샤먼인데 하필이면은 프로필로 블랙 샤먼을 내세우는 김정민이 새벽당과 만나게 된 게 희한하게도 상황이 묘하게 겹쳐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정민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샤머니즘적이고 샤머니즘 중에서도 뭔가 크롤리랑 비슷한 계열로 보여집니다. 툴레웨이 같은 경우는 신지학을 기반으로 하면서 오컬트라든가 카발라라든가 이런 것들 마법이라든가 블랙 매직을 중시하잖아요. 어떤 좀 정신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스템적인 부분은 사회주의 노동당을 툴레이가 정신적인 부분을 장악하면서 만들어졌던 게 바로 나치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당과 이 결합하는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 박결의 새벽당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사회주의 노동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 그러니까 나치즘이 만들어지던 그 생성 과정과 겹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의 역할을 새벽당에서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툴레웨적인 분을 블랙 샤먼, 김정민이 맡고 있으면 또 하나의 나치즘 같은 느낌을 얼개가 비슷하게 짜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레이스터 크롤리가 블랙 샤먼이었듯이 김정민도 블랙 샤먼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비슷한 그런 그 흉내를 내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나치즘과 이 세력들이. 그래서 황금여명회, 황금새벽단을 다루려면은 루시퍼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됩니다. 블랙 매직도 블랙 샤먼도 다 루시퍼랑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새벽을 강조하는 것은 루시퍼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루시퍼라는 것은 새벽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헤렐이라는 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아마 이거 다음 주제로 루시퍼랑 연결되는 부분들을 다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에도 보면은 뭐 너 새벽의 여신의 아들 샛별아 뭐 이런 식으로 불리죠. 그래서 루시퍼를 뭐 새벽의 샛별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새벽의 명성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새벽과 굉장히 연결되는 게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뭐 황금 여명회였잖아요. 근데 여명의 아들, 여명이 또 북한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단어고 새벽을 뜻한다고도 했었죠. 여명거리라든가 뭐 혁명의 여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고요. 그리고 루시퍼는 타락천사인데 여명의 아들로도 불리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치즘에 연결된다는 거 볼 수 있는 게 황금새벽당 지지자의 나치식으로 경례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했던 늑대, 그러니까 나치 경례를 하고 있는 늑대상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의 경례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나치식 경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늑대가 이제 나치 상징물이라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골든 다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리스의 황금 새벽당을 나타내고 실제
나치 파티랑 나치 당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블랙 매직을 추구하는 알레이스터 크롤리가 톨레회 나치회에 연결이 되어 있듯이 김정민 블랙 매직을 추구하는 김정민이 새벽당과 연결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새벽당 집회 모습을 보면 아까 말했던 검은색의 해골이 보이고 있죠. 아까 말했던 표식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자체가 파시즘의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민과 새벽당의 결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리고 새벽당이 이런 식으로 해골과 검은색을 쓰는 것도 뭐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나치는 그러니까 김정민이 늑대를 썼듯이 나치가 이렇게 늑대를 상징으로 썼다라는 거 아까 앞서 다루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연결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늑대가 일이죠. 근데 이 일이라는 단어는 류코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류코스는 바로 광명을 뜻합니다. 루시퍼는 광명의 신이고 이 광명의 신은 새벽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는 단어, 늑대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루시퍼하고 연결이 되고 늑대와 루시퍼는 굉장히 밀접한 어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늑대와 루시퍼는 동일시 될 수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늑대와 루시퍼가 동일시가 된다면 김정민이 블랙매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루시퍼는 새벽의 신이기 때문에 새벽당에 연결되는 모든 것이 다 딱 정확하게 퍼즐이 맞죠. 그래서 이제 늑대를 위한 그리스어인 루코스는 빛의 단어고 이런 식으로 새벽과 늑대와 광명과 빛과 늑대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악마라든가 루시퍼와 연결성이 많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새벽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과 그 새벽당과 결합되는 블랙 매직을 추구하는 몽골 박사가 연결되는 거는 너무나 아주 신기할이 많지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성경에도 늑대의 상징은 암시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내가 떠난 후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어떤 이리의 상징성, 늑대 상징성이 뭐 루시퍼라든가 사탄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거는 뭐 그냥 참고인데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묘하게 연결이 되죠. 루시퍼를 루치페리라고도 하는데 이 루치페리의 상징 동물을 찾아보면 또 묘합니다. 표범,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구절인데 표범과 사자 그리고 이리의 모습을 이용해 루시펠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구절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사자 같은 경우는 GZSS 그리고 늑대 같은 경우는 몽골 박사잖아요. 근데 사자는 무덤의 파수꾼이며 자기 새끼조차 탐식하는 잔인한 성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루시펠의 사자적인 측면을 단테 신곡에서 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위는 늑대인데 이 늑대는 야행성으로 사람을 저승에 보내는 역할을 하며 때로는 위험하게 쓰이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뭔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 루시퍼의 상징 동물은 이렇게 사자와 1위의 그런 상징성이 루시퍼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신기하리 많지. 나치즘과도 연결되지만 이 세력들과도 연결이 되죠. 단테는 이런 이미지야말로 루시페를 표현하는데 어울린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들 동물의 머리 글자가 모두 루시퍼와 같은 L인 것. 그러니까 레오파드, 라이언, 루퍼스와 의 기묘한 일치가 아닐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뤘던 라이온과 루퍼스는
바로 사자와 이리, 늑대를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좀 또 묘한 것이 새벽당의 박결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곳 이름도 L을 2번 씁니다. LL인데,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근데 뭐 라운지 리버티라고 해서 LL이 2번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L을 강조하는 게 좀 묘한 부분이기는 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아직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L이 강조됐다라는 거. 그것도 조금 묘하죠. 이 부분은 또 묘한 부분들이 보여서 다루려고 하는데, 어떤 나치즘과 연결되는 것들이 파시즘이라든가 극좌 부분들이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아나키즘적인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키즘이 이 자칭 우벤져스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떤 부분에서 또 연결점이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 아나키즘의 상징물은 서클 A인데요. 아까 말했던 아수라의 블로그 A랑 뭔가 비슷한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래서 아나키즘 상징물이 뭐 서클 A라든가 검은 깃발, 졸리 로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수라의 상징물과 이 서클 A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나키즘이라고 해서, 아나키즘은 이제 그 무정부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죠. 극좌가 바로 아나키스트인데 유사한 모습을 이 아수라장과 블로그 A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키스트하고 파시즘 그리고 이 나치의 연결성을 조금 보자면,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고유명이라는 책에서 나온 부분을 일부 발췌를 하면요, 아나키스트가 파시즘에 농락당한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이탈리아 파시즘은 이런 의미에서 아나키즘이 퇴락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독일 나치의 경우도 비슷한데, 그 중에서 돌격대는 자본과 관료 국가를 적대하는 아나키스트였다. 그들은 나치즘, 내셔널 사회주의를 자본과 국가를 네이션을 통해 넘어서는, 바로 이 나치 중에서 돌격대가 아나키스트였다라는 겁니다. 아나키스트와 연결되는 게 돌격대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했던 아나키스트와 이 나치 돌격대와 이 유사성을 보였다라는 점이 굉장히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짚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와 파시즘과 그리고 돌격대는 연결된다. 그리고 돌격대는 나치와 관련된 그 돌격대다. 그래서 이 상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되게 유사한 로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좀 비슷하게 다 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키스트와 파시즘과 나치의 색깔이 검은색이 된 것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색깔을 공유하는 부분도 생각되어집니다. 이것도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에 연결된 로고인데 비슷하죠. 안정권도 한때는 색깔만 다른 같은 로고를 썼었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서 하필 왜 검은 깃발이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은 답이 나오죠. 그래서 아나키스트도 나치즘이라든가 파시즘과 같이 검은색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하고 굉장히 겹치죠. 이들은 아예 대놓고 검은 깃발에다가 검은 옷을 쓰기도 했잖아요. 새벽당도 검은색을 자신들의 상징색으로 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 깃발을 내세웠다라는 거는 아나키즘하고도, 물론 나치즘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만 아나키즘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 깃발을 쓸 때는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징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상징을 디자인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검은색을 썼다라는 것은 뭐 이런 식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나키즘 혹은 뭐 나치즘, 파시즘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졸리 로저인데, 졸리 로저는 이제 웃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골, X자 해골단의 상징과 뭐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검은색에 이제 주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은색과 해골이라고 또 나치즘과 같은 상징이죠.
여기 보시면 안정권의 가방, 뭐 옷이라든가 새벽당의 이 집회 시에 나왔던 이 검은 해골 모습이라든가 새벽당 집회는 아예 정확한 졸리로조를 쓰고 있더라고요. 네, 검은 웃는 해골. 그래서 이렇게 또 연결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가벼운 부분인데 백인 극우주의 단체 중에 이제 뭐 이런 유스라는 단어를 쓰는 단체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실은 많이 쓰이는 단어라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런 극우라든가 이런 쪽에 좀 연결이 되는 많이 연결성이 보였다. 예, 아까 히틀러 유스처럼 이거는 뭐 상징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서 단어적으로 접근했는데 또 하필이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수라 진눈머 사이트인가 거기서 어떤 회원이 프로필을 보니까 황금새벽당 프로필을 쓰더라고요. 하필이면 연결성이 많은데 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극우주의라든가 극좌라든가 파시즘의 연결성이 많은 집단이 또 하필이면 프로필이 황금새벽당이었다. 아까 말했던 그게 또 좀 묘한 부분이라서 네, 이건 황금새벽당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묘하게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연결성을 보인다는 거죠. 이런 극우적인 사상과. 극우가 요즘에는 많이 되살아나는 그런 추세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 극우를 준비시키는 세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극우라고 말은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극좌 세력이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극단적인 그런 이념을 부활시켜서 뭔가를 획책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세력들의 특징은 폭발과 연결이 많이 되죠. 무기라든가. 근데 앞서 보셨듯이 유스가 무기를 들고 다니기도 하고 또 몽골 박사가 물론 이제 막 실제 폭탄은 아니지만은 이쪽 세력들은 자꾸 계정이 폭파된다든가 어떤 폭발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부분들도 좀 암시를 나타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랑 폭발 같은 거랑 좀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다. 이 세력들은 뭐 이런 식으로 극우 정당들이 이제 많이 부활하고 있는 추세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좀 이제 정돈을 하자면 몽벤저스는 히틀러 나치즘 세력의 팀투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죠. 저는 뭐 맞다라고 보는 거의 뭐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공통점이 보일 수가 있느냐라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또 이들의 로고라 그런 심볼리즘적인 뿐만이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이 세력들은 강연 전국 투어를 할 때 이제 히틀러 관련된 강의를 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히틀러의 사상에 굉장히 우호적 강연을 했고 예전에 아수라의 그런 뭐 블로그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이야기하는 글들도 히틀러의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패러디 만화에도 뭐 히틀러가 나와서 쓸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히틀러의 굉장히 우호적인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민의 과거글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김정민의 과거글에 코앞에 있는 국가가 이럴진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카자흐스탄이 히틀러의 침략이 두려워 파병을 시켰다는 논리가 말이 되었는가. 더구나 히틀러의 SS 부대는 우즈베키스탄에 사마르칸트 공작원을 보내 중앙아시아의 투르크계 민족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투르크 당이라는 정당까지 만들게 해줬는데 이러면서 약간 그 히틀러와 히틀러의 그 슈체스타펠 부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이 강연과 굉장히 히틀러에 대한 우호적인 강연을 할 만했다. 이 세력들은 우호적이니까 히틀러에. 그래서 뭐 아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리안 타임즈라는 곳에서 뭐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리안 자체가 히틀러랑 연결되는 민족이고 단어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히틀러랑 그래서 여기 이 진루머 사이트도 조금 보면은 히틀러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거 그 부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연히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하기엔 모든 것이 너무나 이그젝틀리. 이게 이제 새벽당 창당식에 온 이 네 사람의 모습인데요. 새벽당, 김정민, 안정건, 아수라, 유스 이 5가지 부류의 공통된 연결 지점이 뭔가 하면 바로 나치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당 창당식에 참석한 이 사람들의 공통된 연결된 상징성이 나치즘이라는 이게 과연 우연이겠냐는 거죠. 이 다섯 가지 단체가 5가지 개인이 다 일치된 연결 지점이 보였고 그게 하필 나치즘이라는 거 이게 과연 단순 우연이기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자칭 우벤져스라고 하고 몽벤져스로 불리는 이 집단, 이 사단들의 그 특징이 앞서 말했듯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고 각기 다른 특색을 갖고 있고 각기 다른 성장 배경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우파 유튜버 시장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하필이면 나치와 연결이 되어 나치즘의 상징물들과 연결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GZSS의 사자와 검은색 해골이라든가 그 다음에 늑대 토템이라든가 나치는 늑대 인간이라든가 늑대 소굴 등 늑대랑 굉장히 연결되고 있죠. 늑대의 훅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치 상징물로 늑대로 쓰고 있는데 하필이면 늑대 토템을 쓰는 박사라는 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돌격대의 상징물과 굉장히 흡사하고 히틀러에 관련된 강연을 하고 히틀러의 우호적인 아수라장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새벽 그러니까 히틀러의 동방기사단과 같은 맥락의 단체인 황금새벽당 그 황금새벽당을 연상시키는 새벽당의 존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새벽당이라는 것이 나치의 어떤 형성 과정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 나치의 형성 과정은 사실은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 당이 있었고 그 당을 정신적인 부분을 톨레회가 점령을 하면서 결합을 하면서 나치즘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슷하다는 거죠. 어떤 한 당이 있고 그 당을 늑대 토템을 쓰는 어떤 군단이 들어와 점령을 하는 방식이 나치즘의 생성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고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역사가 반복되듯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스 같은 경우도 히틀러 유스라는 단체를 연상시키는 듯한 네이밍을 쓰고 그 히틀러 유스라는 곳에서 훈련받는 소녀라든가 소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듯한 무기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히틀러 유스를 연상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유사하게 각각 다른 요소를 대변하고 상징하면서도 그걸 합치면은 공통된 연결 지점이 나치즘이 되는 이런 아주 특이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치가 형성되던 그 시절에 어떤 한 조그마한 아주 작은 당과 그 다음에 그것을 지배하는 어떤 오컬트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집단이 결합하는 형식 그리고 그 집단은 선동과 집회, 시위를 주로 하였던 집단이었다는 거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이상할이 많지 유사합니다. 나치 생성 과정과 지금 당장은 이런 일들이 필요 없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경제적으로 무너지거나 사회에 큰 일이 생긴다면은 어떤 식으로 돌변할지 모른다는 그런 그들의 계획을 나타낸 게 아닐까 하는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늑대 토템과 비속어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칭 우벤져스 그러니까 몽벤져스들에 대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출처가 뭐냐 하면 이 늑대 토템에 대한 내용의 출처는 에포크스 타임스라고 하는
많이 알고 요즘에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신데 대기현 15가 출처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 중국 편에 대한 한 10편에 걸쳐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산당에 대한 어떤 고찰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중국이 왜 이렇게 망가져 갔는지에 대한 고찰이 담긴 논평입니다.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공산당은 중으로 나라를 세웠으며 악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증오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평은 어떤 공산당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증오를 불어일으키고 그것은 악령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물질 요소가 될 정도로 공산당의 그런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읽어드리면 사람들은 증오가 악령을 구성하는 물질 요소이며 악령이 인체에 강제로 주입한 물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런 이유 없는 증오를 자신의 감정으로 오해한다. 이런 증오 물질로 인해 오늘날 많은 중국인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우 난폭하다. 또한 그 정도가 극심하고 방식 또한 악랄해 심지어 본인마저도 경악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교육, 매체, 예술 등 수단을 이용해 이러한 증오의 물질을 광범위하게 살포해 학생과 대중을 탐욕스럽고 악랄하며 도덕에 하한선이 없는 늑대 새끼로 만들어버렸다. 여기 보시면 늑대 새끼라는 표현이 나오죠.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늑대 새끼, 그러니까 이 증오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9년 천안문 대학살 이후 권력을 장악한 장쩌민은 더욱 큰 증오의 화신이었다. 책 장쩌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쩌민 그 사람이라는 책에서 장쩌민의 뿌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면 이원길의 사후 그 악령은 지옥에서 죄업을 갚았는데 무생지문에 들어가고 무간 지옥으로 내려가 1000년이 지나면서 본래의 모습을 잃었으며 온전한 의식도 잃고 오로지 질투와 증오의 기운만이 남았다. 바로 이 질투와 증오의 기운이 1000년 후 악령의 눈에 들었다. 악령은 이 기운을 장쩌민으로 환생시키고 그를 중국 공산당 우두머리로 만들었으며 이런 식으로 파룬서파, 그러니까 파룬궁 그런 수련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룬궁 수련원들을 박해하는 원흉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장쩌민이 어떤 큰 악령의 환생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악한 아주 살아있는 악마 수준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오는 일종의 물질이고 증오에 의한 행위는 혼탁하고 비이성적이며 꺼리낌 없고 광적이며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공산당은 증오로 세계를 정복하고 인류를 포함한 모든 것을 파멸시키려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산당 그 자기 자신도 필연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과 그 실험 방식이다. 저는 이 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부분들, 장쩌민에 대한 생각들하고도 굉장히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포커스 타임스, 이 대기원 15를 저는 굉장히 추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일부를 보시면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든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은 끝없는 세뇌와 속임수, 부패와 변이를 일으켰고 그 결과 젊은이들이 인간성을 중시하지 않고 도덕을 중시하지 않는 타락된 짐승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정점을 찍고 아주 핵심적인 게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나옵니다. 2004년부터 중국 대륙에는 늑대 문화라는 것이 성행했다. 소설, 영화에서부터 회사의 직원, 교육, 매뉴얼에 이르기까지 늑대 문화가 붐을 이루었다. 추종자들은 늑대의 야성, 잔인함, 탐욕, 포악함, 그런 본성을 일에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진취적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는 선진적인 문화라고 여기고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은 경쟁 속에서 도덕이 필요 없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 것을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흑묘백묘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비교적 2000년대 들어서 2004년부터 늑대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국의 대륙에서는
붐을 이뤘다는 겁니다. 신드롬 수준으로요. 나머지 조금 더 읽어보면 뱀과 정갈같이 독하고 늑대같이 모질다라는 말이 있는데 뱀, 정갈, 늑대에게는 혈육의 정이 없어 자신의 부모도 물어뜯고 잡아먹는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전통적 관념이 전혀 없어 행위에 하한선이 없다. 가정에서 유아독존이다 보니 공공장소에서도 부모를 때리고 욕하며 심지어 부모가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원수처럼 대하며 폭행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늑대 새끼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늑대의 포악성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인위적으로 주입시키는 그런 행위를 중국 공산당이 했다라는 겁니다. 중국 늑대 문화라는 것을 들여와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늑대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잔인하리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면을 따와서 늑대에 대한 그런 포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늑대를 자신들의 도덕을 버리고라도 생산적으로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늑대를 가져와서 늑대의 한 일부분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포장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이 늑대를 내세운 거에 대한 저는 고찰을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늑대 문화를 또 보시면 자, 늑대와도 같은 인간관계 어떤 나쁜 일도 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선악의 구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위해서는 선과 악을 뭐 구분을 없앤다든가 뭐 이기기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일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이라기보다는 늑대의 정신을 사람에 대한 정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늑대를 사람 대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소개를 하면 뭐 일가를 몰살시키고 부친을 살해하고 아내를 살해하고 독극물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을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빨간 글씨 부분은 제가 추가한 부분인데요. 글로벌리스트 중국 공산당 장점인의 의도적인 늑대 정신 주입과 늑대 토템 붐을 일으킨 효과가 바로 이 중국인들이 무지막지하게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2004년에 늑대 문화의 주입이. 그래서 늑대를 심볼리즘으로 나타나는 세력은 국가 파괴 세력, 영적으로 어두운 세력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늑대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인간을 짐승처럼 바꾸는 혹은 어떤 앞서 말했듯이 루시퍼의 상징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사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심볼리즘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늑대의 심볼리즘으로 나타나는 어떤 세력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경계를 하고 그 세력의 사상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저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장점인과 같은 계열의 세력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물론 장점인과 뭐 단체적으로 연결됐다라기보다 영혼적으로 같은 수법이라는 겁니다. 늑대 토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4년 출간이 됐고 우리나라는 2008년 출간이 됐는데 2004년에 이 늑대 토템 출간에 맞춰서 중국 공산당에서 인위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든 어떤 뭐 집회든 시위든 어떤 세력이 인위적으로 주입했다라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늑대 문화, 이 늑대 신드롬은 그래서 위험한 거였다는 거죠. 중국을 망가뜨리는데 촉매제, 가속도를 했고 그 중심부에 늑대 토템이 있었다. 늑대 붐이 있었다. 늑대 정신 붐이 있었다. 2004년에 출간했고 중국 공산당을 통해서 아주 급속도로 확산시켰고 그렇게 했고 그런 모든 배우는 장점인이고 그 장점인을 움직이는 또 세력은 글로벌리스트 세력이다. 장점인이 물론 중국 공산당을 좌지우지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지만 장점인은 또 그 뒤에 또 배우가 있고 또 그 뒤 배우가 있으면 또 그 뒤 배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일단 우리 같은 일반인이 받아들이기에는 늑대 토템, 늑대 정신을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늑대 문화의 특징이 아주 유의미합니다. 비속어의 대유행, 이런 공산당이라든가 공산당의 늑대 문화를 주입시키면서부터 굉장히 비속어, 그러니까 욕설, 이게 대유행했다라는 거죠. 좀 읽어보면
당초 불량배들이 중국 공산당을 일으켜 세우면서 중국 공산당 우두머리의 비속어가 문건, 신문, 문집, 심지어 가사에까지 들어갔는데 민중은 이를 따라했다. 마르크스주의는 복잡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반란은 정당하다는 뜻이다.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해 우리는 3억 중국인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 공산당이 의도적으로 인간성의 파괴를 위해서 육설을 유행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유행, 의도적인 신드롬, 의도적인 대유행은 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배후의 목적이. 공산당의 우두머리들은 모두 이런 거칠고 황당한 말을 모방했다. 덩샤오핑은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기관총 부대가 해결해준다고 했고, 장점이는 입 닥치고 돈만 벌라고 했다. 돈을 강조한다는 거죠. 이렇게 목적을 강조한다는 거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파산시키며 육체를 소멸시키라고 말했는데, 내용으로 보나 표현 방식으로 보나 모두 극악함을 드러냈다. 위에서 하는 것을 아래에서는 따라하게 되어 있다. 포악한 기운이 중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국을 망가뜨린 것은 바로 이런 비속어, 욕설이 바로 포인트라는 겁니다. 난무하는 욕설. 중국 공산당의 타락에는 한계가 없다. 중국 공산당이 초래한 중국인들의 타락에도 한계가 없다. 현재 많은 중국인들은 삶이 공허하고 퇴폐해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위안을 얻고 욕설로 불만을 풀며 자기 비하를 통해 구차한 존재감을 유지한다. 중국 축구 경기장에서는 수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갖가지 자기 비하 단어들은 유행어가 되어 하루에도 수없이 네티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중국어 인터넷에는 각종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넘쳐나고 있다. 심지어 어린 여학생들이 공공장소에서 꺼리낌 없이 욕설을 내뱉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런 산스러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더럽고도 황폐하겠는가. 아주 공감이 되죠. 우벤져스 애들이 하는 걸 보면. 최근에 안정권이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랑 막 싸우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기서 보면은 욕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원래부터 욕설을 많이 했죠. 우벤져스 특징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설표가 있길래 한번 첨부를 했고, 여기 보시면 12살 초등학생 신부 로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늑대 토템을 내세웠다고 했죠. 이 욕설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주입할 때는 늑대 토템 붐이 일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지금 늑대를 내세웠던 김정민 이 패거리, 몽벤져스 패거리가 나타난 후에 욕설을 막 하고 막 성희롱 발언을 하고 12살 초등학생을 어떤 이슬람적으로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서 공산당의 전법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윤리의식을 낮추고 이게 늑대의 토템과 함께 오는 정신이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것과 아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2004년 일어났던 일이 이렇게 2017년부터 얘가 나타났으니까 뭐 십몇 년이 흐른 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국에. 중국 공산당의 방식이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이라는 것이 짐작이 가시죠. 반중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오히려 중국 공산당과 같은 방식을 쓴다라는 거죠. 중국 공산당의 배후와 김정민 이 패거리의 배후가 동일한 배후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같은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한국과 중국에서 이미 일어났던 2004년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쌍둥이 같은 현상이 맞죠. 이 패턴이 있습니다. 늑대 상징 플러스 욕설 플러스 내부 침투입니다. 그것은 인간성의 상실과 사회적 혼란과 저주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우파 내에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날 때 시작점이 이 몽벤져스에서 시작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몽벤져스의 뜬금없는 저격과 이런 욕설들이 분란을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어떤 도미노 현상처럼 다른 그룹에까지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침투한 세력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저는 이제 앞으로 심볼리즘을 다룰 때 어원이라든가 기원을 많이 따질 텐데요. 여기 보시면 문재앙 아시죠? 문재인의 별명.
이 재앙과 욕설은 거의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같은 기원에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저주, 욕설, 재앙 이런 게 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성의 상실을 불러일으키는 주문, 저주, 블랙 매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욕을 하는 이유와 욕을 해야만 되는 이유까지 설파를 합니다. 이 늑대 토템을 몰고 온 세력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욕과 저주는 같은 기원으로 시작했다. 우리 인류에서 같은 기원은 욕설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재앙은 저주에서 비롯되고 그 저주는 욕설에서 비롯된다. 커스가 똑같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험에서 보면 단어를 잘 기억하려고 하다가 욕이 나오는 순간 앞단어가 잊혔다. 그러니까 대중을 선동하고 그런 부분에서 욕설의 힘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강한 욕설을 듣는 순간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이성의 뇌. 심리적으로 욕설에 갖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늑대 토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늑대 정신과 늑대 토템은 비속어, 욕설과 한 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속어와 욕설은 신비주의적 상징으로 저주의 주문과 재앙을 암시합니다. 지나친 욕설과 비속어가 인간성의 상실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압 공산당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늑대를 내세우는 글로벌 세력의 목적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 효과를 이용한 것이고요. 중국이 좀 망가지고 인간성이 타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어떤 모델로 삼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늑대 토템을 쓰고 욕을 권장하고 비속어를 쓰는 이 세력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하고 결코 가볍게 여겨서만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한 내용들은 뼈대, 브리핑에 불과하고요. 그냥 한번 훑어서 이야기를 한 거에 불과합니다. 아직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남았고 또 심볼리즘적으로 아직 심볼리즘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침투한 국제 이념 이익 집단들, 국유본, NWO 세력, 글로벌리스트, 나치즘, 블랙매직, 신비주의, 국제조직 등등 못다한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컨텐츠가 지속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